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22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최근 6.25 기념 광주 시가 행진에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제11 공수특전여단을 참여시키기로 했었죠. 여기에 광주 시민들이 격분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이번 주 안에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분노가 엄청나서였는지 결국 군도 참가 안 하겠다며 발을 뺐는데요. 하지만 서울국가보훈처는 취소된 게 아니라며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궁상은 박승춘 처장의 아집이 부른 결과 같은데요. 박승춘 처장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습니다. 1%만 호국 보훈의 의미를 드높이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다 라고 답했고요. 3%는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96% 압도적 다수는 노골적인 광주시민 모욕 주기다. 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5분까지 1796명이 참여한 설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최종 보고 결과입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쯤에서 조용히 넘어가자라고 말합니다. 그간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 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용역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합의 정신을 발표 이후에도 끝까지 존중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지역 갈등으로 국론 분열을 초래했던 영남권 신공항이 또다시 백지화됐습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신공항 무산 결정을 내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유감스럽다라면서 즉각 반발했었죠. MB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하자 영남권 지자체가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온도차가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함에 따라 김해공항이 있는 부산은 실망감 속에서도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대구, 울산, 경남, 경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의 해임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당 공식 회의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천연덕스럽게 김희옥 위원장 있는 앞에서 오는 8월 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는 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할 혁신의 장이 돼야 한다며 가능한 한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 이호현 의원 JTBC에 나와서 비박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이건 친박이 문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박 쪽에서 오히려 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4대강 사업으로 거의 호수가 된 낙동강. 큰빛 이끼벌레가 드디어 이 낙동강의 지천인 금호강에 출몰했다고 오마이뉴스가 전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그제까지 금호강 아양교 주변 바위돌과 다리기둥, 수초 곳곳에 큰빛 이끼벌레가 창궐했습니다. 나라 곳간에는 큰 빚을, 4대강에는 큰빛 이끼벌레를. 네, MB의 은덕이 망극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강정마을 주민에게 수십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해군의 행위에 대해 제주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런 립서비스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군에 대해서 비판만 하다가 대충 뭉갤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무더위를 맞아서 십시일반으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주자는 제안을 내놓아서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온몸에 땀 범벅이 돼서 샤워를 해야 할 정도라며 경비원을 위한 에어컨을 놓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멋진 임대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온 김관홍 잠수사. 이분의 가족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자는 호소 연일하고 있는데요. 농협 356-066-7708-03 다시 한번 농협 356-066-7708-03 예금주 김혜영입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주는 오늘의 한마디. 상상 속에서 하늘을 날고 세계를 정복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해보세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어제 화요일 국정원 운명의 날이다. 제가 이렇게 월요일 조간브리핑 표제를 달았지요. 그런데 국정원 운명의 날을 피해갔습니다. 어떻게 피해갔느냐? 이제 만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최희준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총선 직전에 탈북한 것으로 알려진 12명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 이들이 나와서 단 한 명이라도 저 탈북할 마음 없었어요, 납치됐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국가정보원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권까지 핵폭탄을 맞는 상황이 됩니다. 인권 후진국 정도가 아니지요.
유성 씨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전력이 있는 데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서 납치극을 벌였으니 사드 건도 있겠다.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테러 국가라고 낙인 찍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 영화 감독과 영화 배우의 불륜설이 실명 보도됐고요. 금요일로 예정됐던 신공항 입지가 앞당겨서 발표됐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제 재판 어떻게 됐을까? 수구 보수단체의 격렬한 항의를 받으며 재판정을 다녀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최희준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최희준 변호사님. 예. 법정에 그 12명의 탈북 여성들 나왔습니까? 아니, 안 나왔습니다. 아, 그 국정원이 못 나오게 한 겁니까? 국정원 측의 주장은 본인들이 출석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이제 재판장도 이 해외시당 종업원들 본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석 명령을 했는데 안 나왔죠. 예. 안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 정당한 사유를 대라 했더니 그 국정원 측 대리인들은 본인들이 거부를 했다. 근데 그 본인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죠.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거는 뭐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해외 체류 중이라든가 뭐 갑자기 상을 당했다든가 예. 뭐 이런 사유들이지. 예. 당사자 본인 의사로 안 나간다고 하는 거는 다 정당한 사유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재판장은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하하. 그래서 그냥 이 절차 진행하고 오늘 재판을 끝내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게 무슨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지 이념이나 체제 문제도 아니고. 예. 이 재판에서는 당사자들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당사자들 얘기 한마디도 안 듣고 그냥 재판을 한다. 이거는 부당하다. 예. 그래서 기일을 속행을 하고 예. 이들을 다시 소환을 해달라. 예.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다시 소환할 생각이 없다. 무조건 오늘 재판을 진행하고 끝낸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예. 불가피하게 기피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해서 재판이 중단이 됐고 기일은 추후 지정되는 것으로 되었죠. 예. 아니 국정원에서 이 12명 못 나가게 하려고 이 12명이 나갈 마음이 없다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할 수가 있는 생각이죠. 그 케이스도. 그렇다면은 직접 당사자들이 나오기 싫다. 그런 입장인지를 재판장이 먼저 검증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로써 재판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피 신청을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합의부로 넘어가서 이 기피 신청이 적법 타당한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적법하지 않거나 이제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또 이 재판부로 돌아오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재판장의 판단을 구하게 되고요. 시간은 국정원에게 불리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을 이 12명의 처자를 국정원이 평생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빼고 감추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덮어질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재판장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변호인들이 해외시당 종업원들 불러가지고 비자발적 의사로 들어왔다는데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싶은 거다. 이 사람들의 진정한 의사를 이 부모들이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재판에서는 피수용자들이 나와야 되고 이들의 의사를 들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지도 않고 이 재판을 끝내려고 하느냐. 그랬던 것이죠. 자, 이 국정원에서는 보니까 이분들을 6개월 더 억류하겠다라는 억류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 표현을 써보죠. 6개월 정도 더 보호하겠다. 이러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추려고. 아니
북한에 있었던 이제 고위 공직자나 뭐 최고위층의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국가정보원장이 이들의 신병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외 규정은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식당에서 서빙하고 식당에서 공연하는 게 무슨 국가 안보와 관계되거나 무슨 뭐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국정원이 이들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건가요? 만약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지금의 이영재 판사가 뭐 이대로 그냥 뭐 덮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확정되면은 이 국제사회의 그 우리의 그 위상과 또 이미지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법률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예. 어떤 뭐 정치적인 파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판단하거나 고려하는 거는 좀 자제하고요. 예. 오로지 이제 법률적인 견지에서 그리고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이 사건을 그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날 테고 이것이 뭐 70년대의 뭐 간첩 사건처럼 뭐 40-50년 후에 드러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곧 드러날 문제이고 이것이 좀 빨리 해결돼서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권이 보장이 되는 사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인신보호 구제 청구 신청 당사자로서 재판정에 다녀온 통일위원회 위원장 최희준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테러리즘 전문가인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윤민우 교수가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 대상에 한국인이 포함됐다고 수선을 떨었는데 이것과 관련한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 잠깐 들어볼 텐데요. 이 인터뷰를 듣자고 하는 이유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 때문이었습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출근하면서 YTN의 신율 어쩌고를 듣고 있는데 진행자가 왜 IS가 굳이 한국을 대상으로 지목하는지 물어보니까 인터뷰에 나온 가천대 경찰학과 모 교수라는 사람이 이성을 잃은 광신도들이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대답한다. 그럼 왜 일본이나 중국은 거론하지 않는가? 라는 타당한 질문에는 한국이 더 알려져서 그런단다. 이런 식의 호도란, 물론 IS처럼 비인간적인 집단도 드물지만 IS가 한국제 무기를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아 사용하고 있다는 뉴스는 못 본 것인지, 국가의 몫이 작동하는 것도 분명한데 교수란 사람이 공공방송에서 그저 상대방이 미친 집단이라서 그렇다는 클리셰를 확대 재생산하기 바쁘다. 지피지기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누가 더 비이성적인가?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중동 전문가인 김동문 목사는 테러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과 테러의 공포감을 퍼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김동문 목사는 또 IS에 대한 평가는 괴물 집단으로 단정짓는 것이 무리한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IS의 프로파간다를 이슬람 원리에서 찾는 것은 무의미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IS는 알카에다와도 다른 무력 정치 집단일 뿐 이슬람 정신 자체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슬람 세계를 단순화한다거나 무슬림을 일반화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학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봅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윤민우 교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국정원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서 그런 경찰이 제대로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죠? 근데 현실적으로 경찰로부터 보호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요. 왜요? 정말 이렇게 그 신변이 보호가 되려면은, 우리가 흔히 그 증인보호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원을 완전히 옮겨준다거나, 뭐 성형수술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직업을 완전히 바꿔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보호가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 수밖에 없고요. 제한된 어떤 그 경찰 인원으로, 그 경비병력을 그 집 주변에 집중 배치해서 24시간 이렇게 그 이 마킹을 하는 것도 뭐 사실상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테러의 위협 대상이 돼서 이렇게 상당히 그 뭐랄까 이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갖지만,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그 강남에서 일어난 그런 살인 사건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런 어떤 그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사례로. 전 애인이나 전 뭐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될 그 개인들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저기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IS가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두 번째 지금 언급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아니, IS는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자주 언급을 해요? 뭐라고 보세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적의 대상이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왜 적의 대상이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근거하고, IS나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보는 세계관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적과 동지 두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과 이교도로 보고, 이교도는 그 섬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이기 때문에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는 셋 중에 하나예요. 정복당하거나 이슬람으로 가거나 아니면 싸우다 죽거나. 그러면은 사실 그 이교도라고 얘기하는 비이슬람권은 다 적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자주 꼽히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동북아시아에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용 대비 효과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도 뭐 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일본도 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죠. 중국도 적으로 보고 일본은 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한국이 노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테러리스트 의식 속에. 그게 무슨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라크 파병이나 뭐 이런 거요? 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어떤 그 인상도 강하게 주고 있고요. 그 점에서는 일본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일본도 사실은 적으로 간주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군이 주장하고 있고, 그 어느 정도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세계 어떤 그 미디어상의 노출이 좀 더 그 인식 속에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의식 속에 좀 더 뚜렷한 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객관적인 어떤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실패할 때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양에 신공항이 가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어제 김해공항을 넓혀서 쓰겠다는 발표에 따르면 서병수 부산시장 그만둬야 합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찾아서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서병수 시장 아닙니까? 이번 발표 하루 전인 그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산 가덕도가 탈락할 경우 시장직까지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병수 시장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만 했습니다. 김해공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용역에서 어떻게 또다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용역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이번 결정은 360만 부산 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의 시민 여운을 철저하게 외면한 오로지 수도권의 편협한 논리에 의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김해공항은 확장한다 해도 24시간 운영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특히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안전 문제를 결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국제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한 치명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을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내린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지역 갈등을 이유로 우선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입니다. 근본 결정으로 정부는 신공항 건설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제2허브 공항으로서 가덕 신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 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 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 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 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 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이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공항 확장하자. 이것은 정계에 입문하기 이전부터 삶의 신조였던 무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대선 때 부산 사상구 서부터미널 앞에서 신공항에 기대를 걸고 계신 부산 시민들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의 최고의 입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정치인이 누구더라? 지금 내 얘기하는구나. 그건 뻥이지, 이 새끼야. 그걸 믿었냐? 뭐가 당신의 진심이야? 욕 안 먹는 거, 무난한 거, 이게 바로 대선까지의 내 진심이다. 그건 니네 누나도 마찬가지 아니냐? MB 때 신공항 선정 안 하니까 무책임하다 이러면서 팔팔 뛰더만. 이번에 선정 안 한 것도
무책임한 거 아니야? MB하고 뭐가 달라? 닥치라고! 가덕도가 안 되면 늘 1번 찍던 부산이 날마다 1번 안 찍는 광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갈치더니 이런 식의 선동정치, 이게 보수정당의 중진이 할 일이야? 뭐 보수정당이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거는 맞는 일이냐? 이미 김해공항 확장은 안 된다. 2번이나 결론이 났어요. 그것도 정부 용역 보고서로 말이야. 뭐 그래 놓고는 신공항 안 할 테니까 그냥 김해공항 고쳐 써라. 뭐 이런 걸로 급한 불 꺼보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야, 몇이나 동조하겠니? 뭐 이 상황을 즐기나? 이 새끼 즐기기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지. 만약에 미량으로 결정 나봐라. 그때 나는 끝장이었어. 하여간 니네 누나는 유천 입심의 달인이다. 뭐? 유천 입심? 유천이가 입심이 세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던데. 이 무식한 새끼. 야, 말미암을 얕을 천, 들어갈 입, 깊을 심 해서 유천 입심이야 이 새끼야.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쉽고 단순하게 끝날 일인데 이걸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지. 뭐 이걸 알만한 참모 새끼 같으면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비겁하게 두고만 보지 않았겠지 이 새끼야. 야, 각하가 좀 대국적인 정치를 하시도록 잘 이끌어봐 이 새끼야. 닥치라고! 뭐 자꾸 그렇게 드세게 나오면 다치는 수가 있어요. 잘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저 죄송한데요, 잘난 돌이라니요?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만. 털난 돌이 정 맞는다. 아니 거기 털이 왜 나옵니까? 아이고, 내가 잠시 왔다 갔다 했어. 못생긴 돌이 정 맞는다.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또 실수를 했구만. 아이 돌이 정 맞는다. 성폭력 의혹 때문에.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고, 내가 또 착각을 했어. 유부남 감독과 미혼 여배우로 된 불륜 커플이 눈 맞는다. 야, 화나. 아무거나 막 던지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새끼야, 이런저런 연예 뉴스로 막 니들 불리한 뉴스가 감춰지고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야,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새끼야. 적당히 해. 어떻게 알았어? 요즘 핵폭탄급 연예계 뉴스가 잘 먹히지 않아서, 그래서 요즘 아주 독한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독한 거? 뭐? 이 금술 좋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암흑의 연예인 부부가 서로 후라이팬 던지고 목 조르는 이중 격투기를 하는 장면. 긴급 단독 포착. 충격, 숨 막히는 장면. 사실 부부싸움이야 누구나 다 하지.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몸샷, 이거 보기 힘들걸. 며칠 동안 잠입 취재해서 말이지. 또 있어. 각각 애인이 따로 있는 아이돌 출신의 초특급 킹 왕짱 슈퍼스타가 차 안에서 밀회를 즐기는 장면. 아이고, 손이 어디로 가나? 아이고, 왜 몸이 위로 올라가? 역시 충격 특종 포착. 역시 특수 망원 렌즈로 촬영하는 거겠지? 야, 근데 말이야, 연예인 뉴스는 좀 재미가 없어. 시사 이슈 없냐? 있지. 이건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지도급 정치인이 일과 시간에 7시간 동안 옛 비서를 자기 방에 불러가지고, 근데 이 비서는 얼마 전에 돌싱이 됐지. 아이고, 이거 얘기해야 하나? 그 정치인 정말 그 나이에 대단하시지. 뭐? 지도급 정치인이 7시간 동안 방 안에서 돌싱 비서하고? 뭐야? 다음 말해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2급 기밀을 얘기하는 거지 이 새끼야. 똑바로 말해 이 새끼야. 그리고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볼펜을 꺼내시는 거야. 그리고 볼펜을 세우시는 진기 명기를 보여주시더라고. 7시간 동안. 이 새끼 볼펜 세우기. 그래, 그거 그분의 정말 유일한 능력이지. 뭐 당신도 취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잊지 않았겠지? 털어봐 이 새끼야. 뭐 나는
분리할 사실이란 게 없다. 그 사실이라는 게 말이야. 꼭 사실이어서 사실인가? 만들어내는 사실도 있다고. 응? 아마 기사가 이렇게 시작될걸.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도 아니고 약국에서 달라고 했을 때 쉽게 주는 소화제 같은 약도 아닌 사람 몸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이상한 약을 사들이는 정치인이 있다. 죽으라고 이 새끼야. 왜 그래? 뭐 진정하라고. 쥐약을 말하는 거야. 쥐약. 괜히 화를 내고 있어. 쥐약을 살 수도 있지. 그 최불암 시리즈 있잖아. 아저씨 쥐약 주세요 이러니까 최불암 약사가 야 니네 그 쥐가 아프냐? 이랬다는 유머 기억나? 아이 새끼들아 그만 좀 해 이 새끼들아. 아이 새끼들. 어제 그 뉴스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정작 알려져야 할 그 중요한 뉴스가 가려졌다고 봐요. 이님 나오셨어요. 그지요?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과연 자발적 의사로 남한에 왔는지 확인하는 재판. 국가정보원이 회방 놓아서 엉망이 됐습니다. 이게 그 연예인 소식, 신공항 소식에 묻혀버렸어요. 이 새끼야 그런 게 아니지 이 새끼야. 내가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을 적에 아무도 추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씨발 족같더라고. 아니죠. 잠시 후 김태규 기자, 이완배 기자가 우리 인님을 극찬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 연설을 들은 사람이 도합 8명이구만. 왜 8명입니까? 나하고 내 마누라하고 그리고 내가 비례대표 준 4명하고 그리고 김태규하고 이완배 이렇게 해서 8명 아니겠어? 야 돼지 넌 안 들었을 거 아니야. 설마 8명 뿐이겠습니까? 예 영감님 저도 들었어요. 응? 우리가 안 들었다니요.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딴짓했다는 겁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연설 중에 그리고라는 말을 몇 번 썼어?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세봐요? 딱 한 번 썼어 이 새끼야. 아이 새끼. 야 들어봐.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타협의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썼다고 봐. 이 새끼. 너 이 새끼 내 연설을 들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 새끼야. 뻥쟁이, 야부리꾼, 구라맨 환희 이 새끼. 아니 연설에 그리고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갔는지 그걸 누가 세봐요? 영감님 전 열심히 들었어요. 저는 영감님이 내가 더민주 2당을 1당으로 만들어줬다 이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가서 영감님의 겸손함, 영감님의 대장부다운 면모를 보면서 배워야지, 닮아야지 이러면서 감흡했습니다. 이 새끼, 이 새끼 아주 열심히 들었구만 이 새끼. 너 이 새끼 생각보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이 돼 있다고 봐요. 그만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새끼, 씨발 새끼, 뚱보 새끼. 너 이 새끼 더운 날에는 돼지 수육 안 먹지 이 새끼야. 그 맛있는 거. 그거는 왜요? 동족 상잔의 비극아니야 이 새끼야. 덥고 습한 날에 돼지 수육을 어떻게 먹어? 그리고 새끼야 여름엔 좀 씻고 다녀 이 새끼야. 땀 냄새 풍기고 다니면서.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워가지고 생각이 있는 주인을 만나셨다면은 파우더 서비스도 받으셨을 텐데 이쯤에 주인 새끼가 존나게 무심하디요. 다음에 다시 태어나실 때는 이런 똥보 새끼 만나지 마시고 늘씬한 몸을 가진 그런 남자한테 붙어서 나오세요. 할 일도 많으실 텐데. 그만하세요 이젠.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새끼.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정계의 막고 실력자 세지마 류조이, 이름이 세지마야 세지마. 지금까지 만난 여자 세지마. 이런 뜻인가? 하여간 일본 정치인 세지마 류조이가 박정희 각하한테 각하
재혼하시죠 라고 권유했을 적에 박정희 각하가 땡땡 때문에 이러면서 그 말을 흐렸다고 하지요. 땡땡 때문에 재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땡땡은 무엇일까? 이것이 그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이 정답 환 바로 나오는군요. 이 김재순 전 국회의장과 조선일보 출신 언론인 안병훈 씨가 대화한 것을 낸 책 어느 노정객과의 시간여행 여기 나온 내용이지.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땡땡 때문에 재혼 못하겠다고 했는데 땡땡은 무엇일까요? 이 정답은 주사. 주사 때문에 재혼을 못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막걸리부터 시바스 리갈까지. 근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조국 근대화의 기수셨지. 그분이 그 말년에 반려자가 있었다면 고독함을 독재로 폭정으로 풀지는 않으셨겠지. 좀 더 자애로우셨을 테고. 아쉬워. 재혼하실 걸. 닥치라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독재였는데 그걸 트집잡나? 남북 대치 상황 좋아하네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제치고 왜 북한에다가 먼저 우리 유신할 거다 알았지? 이랬다고 보니 이 새끼야. 북한도 유신이 공포되던 그날 1972년 12월 27일 김일성 이긴 독재 통치를 정당화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했잖아 이 새끼야. 쌍공포야 쌍공포. 남북이 동시에 독재를 선언해버린 거지. 뭘 알고 얘기해 이 새끼야. 사회자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뭐뭐 때문에 재혼 못한다의 뭐뭐는 최태민. 왜 최태민입니까? 박정희 각하가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나는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말이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추문을 낳고 말이야. 하여간 정답 아닙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교보문고 온라인 부문 정치사회 1위를 달리고 있는 책 은하계 최초 잡놈평전 김어준 평전, 네, 경품으로 내걸겠습니다. 마치시는 두 분께 저자인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특별히 이번 주 일요일 낮 12시 반쯤에는 서울 충정로 벙커원에서 사인회를 엽니다. 3층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분 오시면 제가 1층으로 내려가서 사인하겠습니다.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예배부터 보겠다 하시는 분은 11시에 오셔도 됩니다. 인터하우스에서 만든 은하계 최초 잡놈평전 김어준 평전,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볼까요? 시대 변화를 꿈꾸며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정답 오성운동 맞히셨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시장을 배출한 정당 오성운동. 네,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이 시대의 전형적이고 평범한 소시민 가장입니다. 태생이 소시민이긴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개할 줄 아는 깨어있는 시민의식만큼은 지키고 살고자 합니다. 공짜 책보다 저자 사인이 탐나서 이렇게 응모해봅니다. 전공이 문학이라 한마디 적어보자면 골드만 루시앵이라는 프랑스 평론가가 소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소설이란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방법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다. 멋진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김어준 총수처럼 잡놈이 돼야 가능하겠지요. 밝혀야 할 진실들이 태산 같고 바로잡아야 할 적폐가 산적한 세상에서 계속 힘써주세요. 저 같은 소시민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콜롬비아 모니카님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김어준 총수 평전에 김용민님의 사인이 들어간 책을 정말 받고 싶어서 이렇게 후기를 남깁니다. 현재 남미 콜롬비아에서 봉사활동 중이고 금년 9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시차로 인해서 하루 늦게 팟캐스트를 듣지만 콜롬비아 수도에 자비로 재외선거를 하러 갈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답니다. 한국에서 뒤늦게라도 책을 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성운동
마치셨습니다. 피박 퀴즈 오늘 순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영남권 신공항 입지가 결정이 됐는데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 이걸로 결론이 났군요. 예, 저희 한겨레 편집국에서도 잔뜩 기대를 하고 봤는데 갑자기 제3의 대안이 나와서 다시 지면을 뜯어 고치고 뭐 이런 약간 허탈한 그런 풍경이 좀 벌어졌었는데요. 일단 청와대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이 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런 결정은 이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경제 논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그 기존 입장의 이제 연장선에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발언이나 여기서 이제 한마디도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내심으로는 제3의 대안이 도출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좀 강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연구 용역 맡은 업체가 타당성을 따져서 낸 결론인 만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밀양이냐 또는 가덕도냐 하는 것은 언론과 지역이 만들어낸 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저희도 예측을 했지만
어느 곳으로 공항이 가든지 간에 예.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의 분열, 반발 이게 예상되는 것이고 그럼 임기 말기에 완전히 지금 신공항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최선의 결정이 이제 나왔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지금 부산이나 대구 지역 의원들은 별로 그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지 못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 부산 지역의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국민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부산과 대구, 경북 지역 등의 갈등을 부추긴 꼴이 됐다. 이런 정책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김세연 그 부산시당 위원장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약간 유감이다 이렇게 유감을 표시를 했고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청와대나 당이나 모두 국가 중대사에 관한 그 갈등 조정 작업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신공항 백지화 발표와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갈등 조정이 너무나 서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이 문제 관련해서 새누리당 혁신 비대위가 뭐 대구 경북과 또 부산 의원들을 어떻게 뭐 중재하고 이런 움직임도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그 통상적인 위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이제 확실해 보이고요. 일단 그 여당 의원들로서는 어쨌든 부산이나 대구 경북이나 이 국책 사업을 유치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일단 제3의 대안으로서 새누리당의 어떤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박근혜 정권 말기에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그 파국은 면했다. 요 정도의 이제 합의는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반발이 좀 거셉니다. 그 대구의 김부겸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공항은 유일한 남북권 경제 회상의 혈로이자 활로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향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고 부산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독수리 오영재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0년 부산 시민 노력의 물거품이 된 이번 발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그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좀 안도하는 분위기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고 그 지역 의원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따질 건 분명히 따져야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애초에 영남권 신공항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은 해놓고. 그렇죠. 2012년 대선 때 그 공약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다 마찬가지였죠. 참여정부 때 이제 있었던 사안이기도 했고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이어받아서 공약을 한 것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이제 발언을 보면 그 용역 조사 결과, 그 타당성 결과가 이제 제대로 나오면 공항을 하겠다 말을 하긴 했었는데 이건 뭐 굳이 박근혜 대통령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지역 공약이 필요하다. 그런 좀 공약과 표의 문제 그런 좀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참 부산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밀양이든 가덕도든 하여간 김해공항 확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또 똑같은 입장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두 주체가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여하간 참 이런 가덕도냐 밀양이냐 이걸 놓고 그야말로 영남이 판판이 갈라지는 이런 양상이었는데 결국 정치적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뭐 사실 그 용역을 받은 그 회사가 가덕도도 아니고 밀양도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3의 대안을 만들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뭐 분명히 어떤 주문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추론을 가질만 하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치적 결정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정권이 그 정치적 결정도 그동안 잘 못 내려왔는데 예. 이번에는 정말 정권 차원의 위기가 눈앞에 보이니까 예. 그래도 이런 정치적 결정은 하는구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이슈는 잠시 후 이완배 기자가 또 짚어줄 텐데요. 정치적 맥락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지금 내세우는 그 트레이드 마크가 경제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쪽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는 도대체 경제 민주화가 뭐냐? 그거 교과서에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옛날에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죠. 이번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한 것이 상당히 좀 하나의 좀 성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민주화를 거대 경제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포용적 성장의 개념에 대해서도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고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는 전략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곧 경제 활성화이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들을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이제 꿰뚫어서 이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까지 함께 이제 제시를 했죠. 예.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 공정의 전속 고발권 폐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1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외에는 남북 국회 회담을 제의한다든지요. 그리고 개헌 특위를 설치를 이제 제안하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 하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연설을 상당히 극찬을 했어요. 그 천정배 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그 국보위 참여 경력이나 남북 관계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나도 비판적이었지만 이번 연설을 들어보니까 야권에 그만한 경세가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연설이었다. 경세가? 경세가. 그렇죠? 예.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탁월한 전략가 그런 뜻이죠. 예, 예. 그래서 그 보좌진에게 따로 연설문을 출력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밑줄 그으면서 연설을 들었다고 했고요. 정진석 원내대표의 연설과도 비교를 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연설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는 걸 밀어주겠다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뚜렷했고 탁월했다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예. 천정배 원내대표가 옛날 열린우리당 초대 원내대표도 맡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나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할 때 연설을 두세 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나한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근래 나온 대표 연설 가운데 가장 좋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오호. 그래서 이 연설문 저도 읽으면서 그동안 수구 세력에서 공격했던 경제민주화가 개념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웬만한 건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이제 비판하고 이제 반박을 해왔는데, 그런 그 비판이나 반박을 다시 재반박할 수 있게 아주 명쾌하게 이제 메시지를 날렸다는 측면에서 저도 좀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이 연설문이 이제 어떻게 완성이 됐냐면,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이 정해졌을 때 이거는 교섭단체 대표니까 그 당의 대표가 나갈 수 있고 원내대표가 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우상호 원내대표나 비대위원들이 모여서 이번 연설은 그 김종인 대표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변재일 정책위 의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예. 이철희 전략기획위원장이 모여서 연설 기조를 이제 논의를 해서
지난주 일요일에 그 초안을 만들었다고 하고 예. 김종인 대표가 이 초안을 읽으면서 4번이나 5번 정도 이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설문에 보면은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에 보이는 손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인간의 탐욕은 의회가 제어해야 한다는 에드먼드 버크의 이제 인용문이 있는데 이것은 그 김종인 대표가 쓴 그 지금 왜 경제 민주화인가 이 책에서 이제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 연설문은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는 그 경제 민주화에 대한 소신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싱크탱크의 어떤 그 집단지성이 한데 어우러진 하나의 성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에드먼드 버크 하면은 영국의 정치인이고 그분이 그 낸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수주의가 그다지 뭐 사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수주의의 동서고금을 통틀어 거의 유일한 사상사로 꼽히는 게 바로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인데 이 보수주의 이론서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상당히 또 눈길을 끄는군요. 그 인간의 탐욕은 의회가 제어해야 한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건전한 보수주의자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의 어떤 본성을 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예. 제어할 건 제어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에드먼드 버크는 건전한 보수주의자의 이제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하여간 김종인 대표의 연설, 예, 아주 호평일색이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국가정보원, 대테러 인권보호관, 이거를 이제 두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걱정하는 국민들, 우려하지 마시라. 이 인권보호관이 있는데, 우리가 뭐 멋대로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이거 인권보호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임명이 됐나요?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그 이번에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에 국무총리실 아래 국가 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대테러 센터를 두도록 했고 예. 그 대테러 센터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을 감시하고 그 이제 업무를 이제 맡기기 위해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있는 것인데요. 예. 대테러 센터를 둬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에 대테러 센터장의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문영기 예비역 준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대테러 센터장은 이미 임명을 했는데 이 대테러 센터의 그 업무를 감독할 그 인권보호관은 지금 아직까지 임명을 이제 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이 인권보호관이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는 없을 것이다. 뭐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사회나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국정원이 뭐 통신, 금융, 위치정보 수집, 뭐 그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조사를 다 펼치는데 인권보호관 한 명이 이 광범위한 그 대테러 활동 전반을 감독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많았는데요. 예. 이제 이런 미약한 견제 감독 장치마저도 아직 임명을 하지 않아서 제대로 감시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IS가 한국인 테러를 지금 선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사는 어떤 국민을 테러 타깃으로 이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자를 내고 이제 난리를 쳤는데, 예. 그러면서 이 국민의 그 실명과 거주지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지금 오히려 그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신상이 털리고 오히려 본인은 더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더 당황하고 놀라고 이런 이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이게 김 씨에 대한 그 테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고 이제 해명을 했죠. 아이고, 그 무슨 정보를 과장해서 테러 공포를 부추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기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테러 방지법을 악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테러 방지법의 정당성을 입증을 하고 자신들의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권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지금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는데, 사실은 지금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있다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를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하고 시정을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황교안 총리는 아직 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인권보호관 늑정 임명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는 지금 후보자 검증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 황교안 총리가 곧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인권 문제를 다뤘음직한 그쪽 편에 있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죠. 그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뤄왔던 그런 사람들은 아마 종북 빨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딱 한 명 있습니다. 인권의 아이콘 김하영을 갖다 앉히면 어떨까요? 그 왜 인권의 아이콘이죠? 인권, 그쵸. 그 감금당하고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이 유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진짜 임명할지 몰라요. 괜히 얘기했나? 알겠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국정원을 보면은 정말 걱정원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합동신문센터, 이게 이름을 바꾼 거 아닙니까?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 여기에 지금 12명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또 진짜 자의로 한국에 온 건지, 이게 규명이 되지 않아가지고 법원이 이들을 불러다 놓고 당신들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느냐 물어본다는 건데, 국정원이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또 협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박근혜 정권의 어떤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거대 게이트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예감이 조금씩 들고요. 그게 뭐 문제될 게 없다면 국정원에서 저렇게 무리해서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막아놓을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지금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자기네 편 신문들을 동원해서 여론몰이를 하고요. 또 수구 보수단체가 또 법원 앞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변 변호사를 비난하고 뭐 소송도 벌이겠다. 그것도 한 2만 원 필요하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몇 명이 왔는지 이게 한번 좀 파악해 보면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감별이 될 텐데. 그리고 또 뭐 박유천, 그리고 뭐 홍상수, 그리고 신공항, 온갖 이슈들이 바로 어제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참 여러 가지로 어떤 그 공작이 아니겠는가, 이런 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고요. 하여튼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이런 때일수록 박유천과 뭐 김민희 스캔들 뭐 이런 거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이 국정원 탈북식당 여종업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유념을 해서 더 열심히 기사를 좀 써야겠죠. 알겠습니다. 한겨레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 정치 한 건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 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 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점수를 주자면 90점 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어법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정말로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예.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정치적 요소를 싹 빼고 그 호불호를 제거한 상태에서 연설 전문을 읽어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매우 훌륭했고요. 그리고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언론들이 분석한 그 김종인 대표의 그 제목 분석을 보면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 포용적 성장을 제1야당의 집권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큰 틀은 그런데 부분별로 보면은요. 그 연설 전문에 지금까지 나온 여러 진보적인 경제적 의제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대목은 그게 부분별로 잘 정리가 돼 있다는 대목이 아니고요. 예. 그 전체를 국가 경제 시스템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설명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지, 노동, 보육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진보적 의제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국가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가의 비전이라는 큰 틀을 그냥 단어 하나로 퉁을 쳐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삼인주의 이런 식으로 정해진 답을 그냥 얘기를 해버렸던 거죠. 예. 그런데 사회주의 시스템이 몰락하고 자본주의 안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이 습관으로는 비전을 제시를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습관이 남아서 야, 네가 꿈꾸는 사회의 10년 뒤 모습이 뭐야? 이러면 그게 뭐 복지는 이렇고 노동은 이렇고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김종인 대표의 연설을 들어보면 미래 한 10년쯤 뒤에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큰 틀이 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을 잘 짠 상태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틀을 제시했다는 데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여러 주의 주장 중에 핵심은 재벌 개혁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김종인의 방안으로 재벌 개혁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100점을 못 주는 이유가요. 네. 5점 정도씩 뺀 부분이 이제 그건데요. 경제민주화 대목에서 정확하게 공격의 타겟이 좀 분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성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적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의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연설을 시작을 할 때요. 4차 산업혁명부터 꺼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4차 산업혁명의 화두를 꺼내는 대목도 기술 진보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거대의 변화 이것을 재벌 입장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요. 말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결국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풍요로운 인생에 기여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기계로 인해 인간의 불안감이 커지고 인간의 가치와 행복한 삶의 기회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진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인간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일단 재벌, 기업이 아니라 4차 기술혁명을 맞는 우리의 자세의 출발점이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대목에서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 시스템을 언급을 하는데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민주화 대목에서는 요게 이제 여기서 저는 조금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요. 연설하신 대목은 이렇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거대 경제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은요. 김종인 대표가 전형적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독일풍 질서자유주의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원칙을 만드는 데에만 정부가 개입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오래전부터 근본적으로 공정한 규칙만 정해져 있으면 자유주의의 틀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김종인 대표의 오랜 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벌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자 이런 대목들이 조금 약하죠.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김종인 대표의 시각을 바라볼 때 불편한 대목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공정하자는 말은 알겠는데 그 공정의 정도와 순도를 어떻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고요. 예를 들면 삼성하고 동네 골목상권하고 붙었는데 공정하게 룰을 정해서 경쟁해라. 이게 공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진보학자들이 이런 공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복싱 룰이 아무리 공정해도 헤비급하고 플라이급하고 복싱해라 이러면 이건 공정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어디서 커버가 됐냐면 포용적 성장을 설명하면서 많이 만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포용적 성장은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지난 30년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으로 벌어진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 성장을 통하여 물질적 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론인 것입니다. 요까지는 평범합니다. 이제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소득 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김종인 대표의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만 보면 공정한 규칙을 정해놓는 것으로서 재벌들을 규제하자에서 멈춰져 있었는데 지금 한 스텝이 더 왼쪽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예.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소득 재분배, 노동시장의 건강화,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이요. 그래서 올바른 분배를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자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요, 그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과거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장이 아니라 분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분배인데 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개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정한 분배를 막는 가장 거대한 세력이 재벌과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시장의 룰만 정하는 것으로는 너무 불충분하죠. 완전히 이 룰을 더 공정하게 만든다 뭐 이런 표현보다도 어쨌든 이것을 막는 세력들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지금 이걸 꺼집어낸 겁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이런 대목에서 찾는다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과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임, 불개입, 이걸 원칙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1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1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수권을 기대하는 더민주가 저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자유주의하고 비로소 결별을 선언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놀란 점은요. 연설에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국회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회에서 기본소득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는 모습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한 발언은 이랬어요. 소득 격차로 인한 정치, 사회적 불안정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추진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내년에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 명 국민에게 매달 500에서 7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까지입니다. 언급은요. 하나가 더 있죠. 참 얼마 전 월 3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부결되었지만 초기 논의 단계에서 23%의 국민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요까지입니다. 이제 발언은요. 물론 뭔가 구체적이지는 않았어요.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말을 바로 꺼낸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김종인 대표가 기본소득을 의제로 충분히 삼을 만하다. 이 화두를 국회에 던진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기본소득 그 시리즈로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한 이게 2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김용민 PD님께서는 다음 대선에서 바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틀리고 김용민 PD님께서 맞은 겁니다. 다음 집권을 노리는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거론하는 이 장면이요. 저는 뭐 우리 경제 시스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최저임금 2자릿수 인상도 얘기를 했고요. 노인 기초연금 인상도 이야기를 했고요. 뭐 여러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전체적인 틀하고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게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좋은 연설이었고요. 좋은 비전 제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쉬운 해고를 도입해야 경제가 산다.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고 사실은 재벌이 산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 정도로 심각하게 재벌 편향적 시각을 가졌던 대통령의 연설과 비교한다면 더더욱 국가 비전을 국민의 삶, 소득, 복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수권을 노리는 야당의 자격을 저는 훌륭하게 보여준 명연설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점수를 주셨네요. 우리 이완백 기자가. 네. 그러니까 갑자기 아름답게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해석도 저는 하지 않은 채 드린 말씀이고요. 예. 연설 내용이 굉장히 훌륭했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제도, 비전 이게 뭐 부족해가지고 네. 한국 경제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건 아니고요. 밥상머리 교육부터 잘못된 이 재벌 2세, 3세, 4세 이자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뭐 결국 국가 권력이 이제는 경제 전반에 개입하겠다 이런 의지 표시가 조금은 담겨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들을 단속하고 제어할지 이 방안을 제시했을 때 아마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거를 예. 뭐 김종인 대표가 내년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기대하는 건 네.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방향은 옳았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방송을 시작한 지 6개월 동안 그 김용민 PD님 반응이 제일 그 좀 시큰둥한 반응의 브리핑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전 잘 몰라요.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그 임님이 아주 네. 좋아하시겠어요. 거봐, 내가 그 경제 전문가라고 했잖아. 내가 이거 이 당을 1당으로 만들어준다 요인이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예. 들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이주 노조가 합법화된 지 1년이 됐는데, 자, 뭐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의 홀대, 천시 여전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3일 뒤입니다. 6월 25일인데요. 이날이 뭐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날이 이제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예. 이주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결성이 작년 6월 25일에 합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주년을 맞는 날이 바로 3일 뒤에 오죠. 예. 작년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이분들의 노동 3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계속돼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일이었어요. 예. 이게 시작이 무려 11년 전이거든요. 2005년 5월 3일에 서울 경인 이주노조 이런 게 처음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단체가 그게 6월에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그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면서 설립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반려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게 발단이었고요. 예. 이게 10년을 끌어서 작년 6월 25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한 겁니다. 승소 취지를 보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면 누구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 결성과 가입이 금지될 수 없다.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그 판결 취지였습니다. 예. 우리가 그때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이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이주노조에 대한 합법화 판결이 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 지금도 위원장이신데 우다야라이 위원장 예. 많이 우셨고요. 재판 승리 위해서 단식 기도를 하셨었던 나즈몰 사무국장도 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또 이주 노동자 노동 3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싸우셨던 그 한국 노동자분들도 많이 울었고요. 저는 그때 이분들의 눈물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한번 방송에서 그 임순례 감독님 소개를 하면서 동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제가 호주 철학자 피터 싱어가 했던 말, 인류의 발전이란 기술의 발전이 아니다. 인류 발전의 역사는 도덕적 권리와 공감의 확대였다. 이 말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왕만 갖고 있었거나 귀족만 갖고 있었던 도덕적 권리와 공감이 평민, 농민, 천민, 심지어 동물, 자연 모든 생명체에게 점차 확대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발전했다고 믿는다. 이게 이제 피터 싱어의 이야기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권을 지켜야 돼. 진짜로 동물 학대는 하지 말아야 돼. 동물에게도 보편적 권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이주 노동자 이야기를 하면은요, 태도가 180도 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 권리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동남아시아 사람의 권리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 6월 22일에 지난 주말이죠. 합법화 1주년을 기념해서 연합뉴스가 이준호조 위원장인 그 우다야라이 위원장의 이 짧은 인터뷰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다음 포털에 걸렸는데요. 여기에 붙은 댓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베에 나온 댓글이 아닙니다. 댓글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다음 포털의 댓글들입니다. 전부 꺼져라. 인건비가 비싸서 한국인은 해외에서 노무자 생활 못한다. 싸구려 외노자야. 다문화 인건팔이는 매국노다. 추방시켜라. 더 유입되면 나라 개판된다. 꺼져. 남의 나라 치안 더럽히고 노동 생태계 파괴시키는 놈들. 다른 기사에 붙은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개한 태국 것들이 한국 미리국해서 인권 찾는다. 희대의 개코메디. 미얀마 거지들 한국에만 기어들어왔다면 바로 가짜 난민 판결 많이 받았는데 별 한 것도 없는 것들이 민주화 투사래. 크크. 한국 정부는 지금 미얀마 가짜 난민들에게 뭐 해주고 있는지는 아나? 알고 보면 정말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다. 예. 이게 우리의 수준인 겁니다. 예. 감출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거죠. 예. 제가 이 댓글에서 제일 못 견뎌했던 건요. 예. 이주 노동자들을 향해서 미개하다라고 내뱉는 거침없는 언어 폭력입니다. 저는 누가 이게 인종차별하고 뭐가 다른지 누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인 겁니다. 인종차별인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 참 별별 시민단체가 많은데요. 외국인 노동자 대책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 몰아내자 뭐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예, 여기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어버이연합에서도 활동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단체가 2006년에 창림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감이 가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자금 우리 국가와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폐해로 인하여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며 서민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외국인 노동자로 인하여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몸부림치는 저소득층은 어린 자녀를 안고 투신 자살을 하고 실직자가 지하철에 뛰어드는 일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1년 내내 매일 한 명 이상이 동사를 하고 실직자는 노숙자와 불황자로 전락하며 이들이 급기야 절박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동요하고 있다. 예. 이게 공감이 가십니까? 진짜로 이 현상이 이렇게 고난한 현상이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입니까? 이 재벌 때문이 아니고요. 예. 저소득층이 어린 자녀를 안고 투신 자살을 하고 실직자가 지하철에 뛰어드는 일이 이게 정말로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냐고요. 예. 아니지 않습니까? 기득권층 때문이죠. 재벌들 때문이죠.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너희는 미개한 종족이야, 우리를 죽이는 악마야 이렇게 화살을 돌리면은요. 저는 속이 시원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렇게 저들을 다 짓밟아서 저들을 없애버리고 나면은요. 나중에 저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올 것 같습니까?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반대하자는 저 논리야말로요. 우리 사회에 어린 자녀를 안고 투신 자살을 하고 뭐 실직자가 지하철에 뛰어드는 일이 있고 이런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연대를 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외국인이건 여성이건 동성애자건 예.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보편적 인권을 확신하고 연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저거인 거죠. 저 이유 때문에 쟤네들을 두들겨 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참 곤란할 때가요. 제가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진짜 착각을 하는 건데요. 자기가 다수라고 믿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소수를 팰 자격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거죠. 예.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내가 다수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는 겁니다. 여성? 나 남성이야. 예. 내가 역사적으로 내가 지배자였어. 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들겨 패는 겁니다. 동성애자? 나 이성애자야. 내가 다수잖아. 그래서 팹니다. 농민? 나 도시에 살아. 나 다수야. 그래서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두들겨 패는 사람, 내가 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소수를 두들겨 패는 사람들의 신분을 잘 살펴보면은요. 물론 남자죠. 이성애자예요. 한국인입니다. 도시에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본질을 살펴보면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거나 곧 해고 위협에 내몰릴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곧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해에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중소상인인 겁니다. 내가 다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몇몇 재벌들하고 그 사람들이 뒷배봐주는 권력층이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약자고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들끼리 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건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에요. 노르웨이의 그 브레이크비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오슬로 정부청사 부근에서 폭탄 테러를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명이 숨집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비가 안 잡히고 다음 날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우테위아라는 섬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야영하던 청소년들을 쭉 불러 모아요. 거기다 대고 총기를 난사를 합니다. 이때 10대에서 20대 청소년 69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백인 유럽인만의 유럽을 지지하는 극우주의자였대요. 그리고 이슬람 이민자를 거부하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이슬람 사람들한테 테러를 안 하고 오슬로 정부 청사하고 청소년들한테 총기를 난사했냐면 노동당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 청소년들 모인 곳이 노동당 청년 캠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당들이 백인 유럽인만의 유럽을 훼손시키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한다. 이런 이유로 폭탄 테러를 하고 총질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요, 범행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이 친구가 뭐라고 발언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이 한국과 일본처럼 문화적 보수주의와 민족주의를 가진 국가로 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나중에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한국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유럽이 1950년대에 가졌던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원칙들을 잘 대표하고 있다. 과학적,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지금 한국이요, 이 꼴통들의 이상향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 꼴통의 이상사회가 바로 한국이었던 거예요. 제가 단언하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요. 보편적 인권,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이게요,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다고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쫓아낸다고 한국 사회에 풍요가 찾아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길은 저들을 두들겨 패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저들과 연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노동자들이, 모든 소수들이 인권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 때 찾아오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조합의 합법화 1년을 맞아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증오가 이제 제발 좀 부디 멈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혐오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한테 말이죠, 일본에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 시위대가 있다는 사실, 이게 인지돼 있을까요? Fuck Korea 뭐 이러면서 조선인은 다 죽여버리자, 이런 팻말을 공공연히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나라가 있고 국채가 있으니까 혐오 정도지, 옛날에는 우리가 강제 점령당했을 때, 그때는 이거 뭐 우리가 뭐 불을 질렀다느니, 뭐 우물에 독약을 탔다느니, 이런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럼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전에 그 관동 대지진 났을 때, 그때 조선인이 표적이 돼가지고 살해당하고 얻어맞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면은 외국인 노동자한테 함부로 못 대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독일에 파견 나갔던 광부 간호사분들이 보내준 달러로 지금 이 사회가 건설이 된 거고요.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강제로 이주돼서 똑같은 차별과 멸시를 받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을 보면서 선천적으로 게으르다는 둥, 동남아시아 애들은 시간 개념이 없다는 둥, 전부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로부터 들었던 소리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머리가 나쁘고 다 우리가 받았던 얘기입니다.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인종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똑같은 가해자가 된다는 건 도덕적으로도 수긍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예. 6월 25일이었군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지위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때가 말입니다. 네, 딱 1년 됐습니다. 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식 속에서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홀대하고 박대하는 이런 그 편견, 잘못된 인식, 선입견 이거 완벽하게 지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이참에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을 모두 합쳐서 단 한 개의 광역단체 경상도로 만들고 싶은 박근혜 동지께서는 공항 하나 갖고 사생결단 운운하는 문동이 자식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총선 때 성적이 안 좋은 것을 틈타 기어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박 동지 콧등에 올라 미끄럼을 타는 무리와 불손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어차피 선거 때면 이 공약 저 공약 약속하지만 김무성 말대로 당선되면 이런 거 해주겠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국민이 당선시켜준 거 아닌가. 국민은 정말 공약이 지켜질 거라고 믿고 박동지를 찍었단 말인가. 세부 공약은 둘째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부터 뻥이었는데 그걸 여태 믿고 있었단 말인가. 이건 그야말로 박동지를 꼬투리 잡아 흔들려는 것으로서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박정희의 나라,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경상도가 이렇게 대놓고 그의 적통, 적자, 공주, 우두머리, 킹왕짱, 여왕이신 박근혜 동지를 압박하는 것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서 경상도 없이는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나라를 만드신 박정희 각하에 대한 배반에 다름 아니다. 여대생을 알몸으로 성추행해도 수백억 나랏돈 꼽을 쳐도 광주 시민을 노골적으로 모독해도 수백 명의 국민을 물속에 가라앉혀서 또는 숨막히게 해서 죽여도 용서할 수 있지만 각하 부녀에 대한 불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 버린 콘돔, 먹다 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가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트리오,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잘못 재생된 어젯밤 다운받은 야동, 소개팅 중에 먹은 고추가 캡사이신 만땅의 땡초,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신 오줌, 야 뚱보 이부장 그 새끼 졸라 재수다라는 메시지를 친구한테 보내지 않고 뚱보 이부장 그 사람한테 보낸 카톡, 시험 종료 1분 남기고 발견된 3번부터 33번까지 밀려 쓴 OMR 답안지,
남몰래 귀겨던 방귀에서 나온 것이 기체가 아니라 액체. 물놀이 갔는데 알고 보니 4대강. 더워서 에어컨 초강풍 켰는데 갈수록 더워져서 알고 보니 난방 모드. 입사 직전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앉은 자리에서 물을 내렸는데 변기가 역류해서 홀딱 다 젖은 양복 바지, 그리고 휘발유 차에 만땅 채운 경유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경상도 주민들, 이제 박근혜 동지에게 볼장 다 봤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될 것이다. 사드를 영남에 배치하는 것, 경남북, 울산, 부산, 동해안에 즐비한 노후 원전을 폐기하지 않는 것, 김해공항 확장하려다 마는 것, 박동지가 경상도의 엿먹일 카드가 얼마든지 넘쳐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지를 모략 비방 폄하한다면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 산간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내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금요일부터 활성화해 주말 오전까지 전국에 또다시 비를 쏟아부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무리는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글로 하겠습니다. 박유천 성폭행 의혹 전담 수사팀은 12명인데 어버이연합, 홍만표, 진경준 등등의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은 몇 명씩인가요? 연예인 범죄가 모든 사회적 관심을 빨아들이는 사회는 다른 범죄가 가장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권력형 범죄. 보통 사람이 성폭행 신고하면 수사 인력이 몇 명이나 배정될까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수사 인력이 많은 것과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근래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된 사건은 유병헌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